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 김효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은 보건복지위 위원님으로 평상시에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으며 환자 안전 활동을 리드하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두 분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보건복지부, 중앙환자안전센터, 한국환자안전질환사 간호사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3차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날씨도 좀 쌀쌀하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비 간호사의 환자 안전 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 오셔야 되는데 아시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오시는데요. 남인순 의원님과 토론회 준비로 애써주신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님, 또 지역 환자안전센터 김효선 센터장님과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임영진 원장님, 공모 센터장님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황지인 교수님과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이성은 교수님, 이원 교수님, 서희정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자 안전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자 안전이 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영진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 평가의 80% 정도가 거의 간호사가 많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을 만큼 환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핵심 보건의료 인력인 간호대학생이 환자 안전의 개념과 원칙을 잘 알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간호 현장에서 환자 안전의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별로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마저도 일부 대학에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 안전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이게 이제 잘 적응을 해서 정말 환자 안전이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적인 그 뒷받침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실천하는 미래 보건 의료 리더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의 행운과 건강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은 원내의 바쁜 일정으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살리는 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게도 발생을 합니다. 백혈병으로 14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고 잘 버텨주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투약 경로가 바뀌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8살 정종영 군. 에피네프린이 분무요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맥 주사로 잘못 들어가서 사망을 해야만 했던 12개월 유림이. 이런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만들어져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초기에 1년 동안 56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올해 약 2만 건 정도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 맞춤형 대상의 정보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중앙환자안전센터와 더불어서 현재 5개의 지역 환자안전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 기준을 만들었고 환자안전 지표를 만들어서 준수 정도를 측정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와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직업사전에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별도의 직업군으로 등재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별도의 전문적인 직업임을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이나 운영 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 투입돼서 상교대 근무 등 삶에 찌들어 앞일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찌든 인생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 때부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임영재 원장님께서는 말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학생 때부터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아마도 환자 안전을 위한 몸소 체득의 임상 현장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19명의 인력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와 더불어 5명의 5개소의 독수리 오영제인 지역환자안전센터,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예비 간호사들을 위한 환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수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안정적인 환자 안전 체계를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 더욱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애정과 채찍, 당근도 그리고 약간의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왕래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된 것을 그냥 읽겠습니다. 금방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 최현숙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바쁜 중에 이 자리 갖고 또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김영경입니다. 오늘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교육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52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 국민의힘 최윤숙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늘 환자 안전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보건복지부와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 의료인 대상 환자 안전 교육 과정은 의료인들의 환자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의식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가 환자 안전 5개년 종합계획에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이 세부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국내 예비 의료인 교육기관 중 최초로 간호교육 과정에 환자 안전 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올해부터 전국 간호대학은 간호사의 환자 안전 역량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에
환자 안전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간호대학 인증 평가 요소에 안전과 질 범주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 기준에도 이를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고 이를 교육 과정이나 평가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임 전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년 전 환자안전법을 발의하여 환자안전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안전과 질 관련 간호사의 역량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참여하며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 수행에 질 향상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환자 안전 관리 역량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료의 질 평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자,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자 안전이 중시되는 문화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 일동은 환자 안전 활동에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안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님을 맡아주실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황지인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황지인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료관리학과장 및 간호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환자안전학회 학술이사, 한국간호행정학회 교육이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황지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의 황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예비간호사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환자안전 교육의 동향과 그리고 국내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예비간호사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의 발전이라는 그런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연세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이승은 교수님께서 예비간호사 대상 환자안전 교육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네,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은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회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담당해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러한 귀한 자리에서 중요한 주제로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환자 안전이기 때문에요. 환자 안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정의인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 정의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불필요한 위해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O에서 2021년에 환자 안전을 재정의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환자 안전은 의료질의 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중요한 환자 안전 보고서가 발생되면서 그 이후로 많은 환자 안전 연구 및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환자 안전 교육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 대학 수준의 환자 안전 과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여기 보시고 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환자 안전 교육과정 지침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2009년에 의과대학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지침서이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2011년에는 다 직종의 보건의료 전문직의 환자 안전 교육을 위해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함께 보시면 2009년에 캐네디안 페이션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The Safety Competency라는 보고서 초판을 2009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이제 환자 안전 역량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오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캐나다의 보건의료인이라면 이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의 내용은 2009년에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고요. 2020년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버전입니다. 네, 그 6개의 역량의 영역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 안전 문화라든지 아니면 팀워크,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어떤 위험 관리, 그다음에 인적 요인과 시스템적 요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캐나다의 보건의료인 대상 환자 안전 역량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이나 아니면 커리큘럼 가이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학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 교육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들 잘 아시는 이 큐센입니다. 큐센은 간호대학 학부 과정에서 간호 학생들이 이 정도의 역량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안한 6개의 역량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는 이제 환자의 안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안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큐센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간호대학의 교과과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의 2011년에 발표된 다직종 보건의료인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환자 안전 교육과정 지침서를 개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쪽 부분은 이 지침서의 어떤 에비던스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에는 이 지침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11개의 환자 안전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요. 이 지침서에는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색깔로 구별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제 1번부터 8번은 환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밑에
이제 19번에서 11번의 내용은 환자 안전 사건의 높은 빈도를 보인 세 가지 고위험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 그다음 어떤 침습적인 처치, 그리고 약물 안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가 학생들의 니드에 따라 필요한 주제들을 선택하고 통합해서 교과 과정에서 녹여내서 가르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생 대상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호주의 국가 단위 연구가 있어서 그 결과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이고요. 이 연구에선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린 WHO의 환자 안전 11가지 주제를 주고 각 학교에다가 이러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를 보면 제가 정리한 것은요, 응답률이 높은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보시면 저희도 간호대학에서 잘 하고 있는 어떤 감염 관리, 그 다음에 약물 안전, 그 다음에 환자 안전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여기 가장 한 절반 정도의 응답률만 보인 주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인적 요인이나 시스템 요인의 복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절반 수준의 응답률만 보였습니다. 그다음 유럽 27개국에서 진행한 연구가 비슷한 연구가 있어서 이것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WHO의 그 11가지 주제를 보여주고 이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커리큘럼 안에 통합이 되어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주제가 있고 이제 7번부터 11번까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9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주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호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펙션 프리벤션, 그러니까 감염 관리, 그다음 약물 안전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기 보시면 이런 인적 요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그다음 오류로부터 배우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는 또 이런 주제들을 독립된 교과목에서 가르치는지 아니면 다른 교과목에 통합하여 가르치는지를 질문하였는데요. 주제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독립교과목보다는 통합하여서 다른 교과목에 통합하여서 가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한 중재 연구와 관련된 문헌고찰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여기 끝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자 안전 교육이라는 것이 뭐 4학기 동안 진행된 학교도 있었고요. 하루 아니면 2세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환자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WHO의 커리큘럼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 안전 교육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함된 주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어떤 그룹 액티비티, 그 다음에 뭐 강의, 그 다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해서 환자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 교육을 하던 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포함된 환자 안전의 개념들은 이제 환자 안전 원칙이었고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적 요인이나 시스템적 접근, 팀워크, 의사소통, 오류 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간호교육자들은 간호학부에서 저희가 사실은 간호대학에서 임상 술기는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기술적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오류입니다. 술기입니다. 비기술적 술기. 그거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특히나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 교육에서의 핵심
교육 내용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 분석이나 오류 보고, 그다음 기본 환자 안전 원칙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거와 더불어 의사소통, 팀워크, 인적 요인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간호대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환자 안전 교육은 간호학 학부 교육 과정에서 아직은 공식적이거나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독립된 환자 안전 교과목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국내 간호대학의 교수님들께 여쭤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죠. 네, 닥터 우라고 환자 안전의 정말 대가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2019년에 환자 안전 새로운 기초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WHO에서 말한 그 11개의 환자 안전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냥 인식할 때 우리가 간호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른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간호대학에서는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게 커리큘럼 안에 힘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론 교육도 해야 되고 실습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어떤 교과목을 하나 새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과목에 이런 주제들을 통합하려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런 변화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학 수준의 환자 안전 교육은 2010년 이후에나 사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공부를 하셨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신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일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지원이 사실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교육이 필요하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기존의 환자 안전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환자 안전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silient Healthcare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저희가 기존의 간호대학에서 환자 안전을 보통은 간호관리학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시는데요. 가르치는 그 관점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오류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거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 반면 이 세이프티 2의 관점에서는 여기 여기 동그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페일리어, 실수, 오류, 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환자 안전 교육에서 어떻게 다뤄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세이프티 1의 관점이든 2의 관점이든 관계없이 환자 안전 교육은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WHO에서 2021년에 글로벌 페이션트 세이프티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 이 목표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인도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간호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의 훌륭한 간호인재가 헬스케어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도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승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시간상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이원 교수님께서 예비 간호사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의 국내 현황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제 발표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네, 이원 교수님 간단히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환자안전학회 그리고 의료질향상학회 등에서 많은 환자안전 관련된 연구 그리고 교육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 간호대학의 이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비 간호사 대상 환자안전교육의 국내 현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 대상 환자안전 관련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와 함께 제가 처음에 발제를 의뢰받을 때 센터장님께서 중앙대학교에서도 혹시 환자안전 교과목을 하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던 운영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오늘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생 대상 환자안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미 이승은 교수님께서 환자안전을 간호대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발표를 할 때 좀 트렌드에 따라가 보고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질문을 막 했거든요. 환자안전에서 간호사가 왜 중요해?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는데 정말 훌륭한 답변을 내어주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챗 GPT가 여러 문헌들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내용들이 제가 실제로 문헌들을 보면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해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환자에게 안전한 직접적인 그런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말 많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타 보건의료 직종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그런 예방 측면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홍모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환자 안전 전담 인력도 사실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환자 안전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므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 안전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다방면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서도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이미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인증 평가원에서도 간호와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서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 요청을 받고 처음에 이제 시도한 것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 현황을 아까 이승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먼저 찾아보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내용이 있진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일단 기존 이론 교과목이나 실습 교과목에서 환자안전 관련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기본간호학이나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또 윤리나 법 관련 수업, 그리고 양리학, 지역사회 간호학 등의 교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임상실습에서도 환자안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투약안전, 감염 예방 및 관리, 낙상 예방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딱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그램 학습 성과가 새롭게 4주기가 제시되고 나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졌는데, 관련해서는 그런 연구나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구글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뭐 환자 안전 뭐 교과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막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이렇게 환자 안전 관련해서 단독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에 대한 표나 그림 같은 걸 넣어놔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가능한 부분, 가능한 대학들은 강의 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해서 학점이나 대상을 몇 학년이 대상으로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과목명부터 보시면 환자 안전과 간호,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환자 안전 관리 등 이런 교과목의 명으로 이제 개설이 되고 있었고요. 대상은 주로 3학년과 4학년이 많기는 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뭐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2학점으로 이제 개설이 되고 있었고,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아까 그렇게 강의 계획서까지 조회한 경우에는 개설이 된 것이지만, 교과과정 표에서만 확인한 내용은 실제로 개설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인과의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의료인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스텝스라든지 의사소통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간호대학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사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관 교육을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의과대학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에 타 보건의료 전공과도 이렇게 전문 직관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파트를 넣은 이유는 저도 제가 이 교과목을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좀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나중에 토론회 자료 등을 활용하시게 되는 교수자분들께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넣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1학기에 개설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해서 했고 2학점으로 개설했는데요. 진행 방법은 이론 강의와 함께 다양한 조별 활동이나 토론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별 발표를 시켰고 시뮬레이션 활동을 하나 시키면서 개인 과제는 환자안전법에서 제시되는 그 환자안전 보고서 양식을 활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연습을 이제 과제로 했었고요.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팀스텝스나 이런 데서 마시멜로 게임을 통해서 협력이나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팀워크를 배우는 시간에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이 실습을 갔다 다시 이론에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전주에 이번에 실습을 가면 간호사들이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좀 관찰을 해오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론 수업에는 이렇게 패들릿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익명으로 본인들이 관찰한 의사소통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다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관찰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제 간호사의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제 학생들이 관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룸 오브 에러스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다른 국가들이나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외국의 사례들이나 연구들을 보니까 일단 교수자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에러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서 약간 방탈출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실제로 그 연수를 가서 했던 경우에는 서로 세팅을 한 다음에 바꿔서 에러를 찾는 그런 연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았을 때는 제가 세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세팅을 하고 상대조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방식은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이 고민이 사례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례를 주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류를 설정하고 찾는 것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저희가 이론 교과목에서 통합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요. 핵심 간호술에서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사례를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 익숙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핵심 간호술에서 쓰고 있는 수술 전 수술 후를 했고요. 이렇게 같은 주제로 했던 이유는 서로 상대방 것을 찾고 할 때 이전에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수술을 주제로 해서 전후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가지고 오류를 찾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을 줬던 내용을 제가 따옴표 안에 넣어왔는데요. 직접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보고 찾는 활동을 해본 게 환자 안전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오류를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니라고 물어봤더니 실습 가서 관찰을 했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환자 안전 목표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이제 다른 예비보건 의료인이나 의료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웹툰 같은 걸 잘 그리는 학생들은 저런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인스타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습을 갔더니 S바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사원증 뒤에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약 실습에서 QI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때 느꼈던 흥미가 환자 안전으로 조금 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IP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이랑 이제 한번 했는데요. 일단 교육 내용은 팀 구조와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팀워크, 시스템적 사고 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고 나서 이렇게 패들릿으로 의견들을 받았을 때 역할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협동이나 협력, 소통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거의 이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안전을 언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승은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소개해주셨던 내용에도 환자 안전 교육을 간호학생으로 대상으로 이제 교육할 때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경험뿐만 아니라 문헌들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 교육 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과 그리고 교수자의 환자 안전 관련 역량 강화나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위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환자 안전 관련 행위나 특정 주제, 뭐 투약이나 낙상, 감염 이렇게 특정 주제 중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단독 교과목을 물론 개설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론 교과목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실습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팀워크나 의사소통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실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중으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 전에는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하는 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회지도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실제로 관찰한 것들을 공유하게 하거나 하는 활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상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현장 지도자들이 이제 좀 적극적인 이런 환자 안전 관련된 지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습 후에는 집담회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현황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이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중앙환자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종합계획에서 의료인 대상 교육 관련해서 하는 파트에서 환자안전 교육 포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이제 많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추후에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유사한 아니면 또는 이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두 원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관련된 역량이 증진되는 것일 텐데요. 개인적인 교수자의 노력, 또 개별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검토하거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자료나 또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서희정 부장님께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정책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사로서 오래 근무하셨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바가 있고 2016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환자안전센터 서희정 환자안전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예비 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예비보건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재 프론트라인에서 리더십까지 전체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 정책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조금씩 나오기는 했는데요. 환자안전법에는 5년마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6년 7월 29일에 처음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8년 4월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볼모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국내에 환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조금 쌓아 나가는 데 집중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보시면 4대 추진 전략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마지막에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추진 전략 안에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겠다라는 추진 전략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 세부 과제들 중에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지금 앞단에도 나왔었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또 사고 발생을 했을 때 디스클로저하는 문제, 그리고 예비 보건 의료인들까지도 이런 환자 안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까지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시행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 사업 안에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관련된 대응 지정과제를 열심히 저희가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비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8년부터 20년까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앞단에 이제 저희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1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2년도에 종합계획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1차 종합계획을 마감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간의 5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었고 저희가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아까 말씀드린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의 이
보건의료기관 조직 문화 개선과 리더십 배양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단에 팀 스텝스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훈련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예비보건 의료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도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환자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증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같이 협조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간호대와 약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반나절 정도의 환자 안전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의과대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한 2주간에 걸쳐서 환자 안전의 개념부터 환자 참여까지의 수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인증원장의 수료증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을 때 학생들의 환자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언을 했었던 내용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이나 또 국가고시 등의 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 과정에 조금 제도화할 수 있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인증원에서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 학습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시범 교육을 받고 또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비보건의료인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건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에 이원 교수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예방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을 하는 국제기구인 조인트 커미션에서는 95년도에서 2005년까지 보고된 적신호 사건 중에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근본 원인의 66%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적신호 사건의 근본 원인 중 상위 3%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사소통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단에 그 이원 교수님께서도 학부에서도 한번 실습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팀 스텝스 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도 했고 이 이후에 이런 교육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고학습 시스템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교육으로 해당 교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만 가르친다라고 해서 임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적 요인들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시스템적 요인들이 항상 달라지기도 하고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의료인들이 환자 보호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까 센터장님께서 인선 말씀으로 하셨던 제주대학교 유리미 사건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예전에 2017년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사건들에서 환자 보호자와 소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론이 조금 시끄러워지는 이러한 요인들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보건의료인들이 어떤 사고 발생을 했을 때 혹은 또 그 이전에라도 환자 보호자와 손쉽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이원 교수님께서 또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예비 보건의료인들하고도 이러한 과정들이 학부에서부터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상에 나왔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WHO에서는 앞서 말씀 주셨던 글로벌 페이션 세이프티 액션 플랜에서 향후 10년간의 프레임워크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고, 아까 이제 보시기는 했었겠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과 이런 학습에서도 계속해서 환자 안전을 조금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2차 저희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WHO에서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 아까 2009년도에 만들었고 2011년도에 다양한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 발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관리학과 간호관리학 교실에서 국내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과정 지침으로 번역 출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GPSAP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2022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설문에 응한 102개 국가에서 한 20%가 안 되게 이 20% 정도의 나라만이 그러한 이 환자 안전 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지금 학부나 이런 교육 과정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승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호주의 사례와 비교하며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국가 혹은 24개 유럽 국가들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선진화되어서 환자 안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WHO에서 보고한 전체적인 나라들에서는 불과 20%만이 교육 과정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고, 아까 보신 그런 가이드 이제 지침서를 본 교육 과정들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과 19%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10%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페이션 세이프티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교수진이라든지 또 환자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그렇게 아주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진의 개발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환자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과정 중은 대부분 66%에서는 너싱 프로페셔널에서는 담고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조금 더 미비함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자 안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까 시뮬레이션 교육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원 교수님께서도 학부에서도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셨지만 환자 안전과 관련된 것이 비단 사고 예방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교육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차 환자 안전 종합계획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올해 저희 센터에서는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것들이 환자 안전 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자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고 곧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먼저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대목동병원 현석견 간호부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 기준개발위원장님이셨던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안혜정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지선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은 원래 1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추후 질의응답 토론을 위해서 한 7분 정도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하여 주실 분은 이대목동병원 현석견 간호부원장님이십니다. 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현석견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제 간호부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보건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며 병원 간호사회 제1부회장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원의 인증평가원의 자원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현석경입니다. 그 앞에서 발제자님들께서 그 예비 간호사의 그런 국제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동향 정책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비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임상에서의 환자 안전 역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그 중요한 토론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신입 직원을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예비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 역량에 대해서 여러 문헌이라든가 실제 저희 임상에서의 그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예비 간호사의 환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에 대한 사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는 563건, 그다음에 그 2017년도에는 3,864건, 18년 그 이후에는 9,250건, 2022년에는 월 평균 한 1,000건 정도 되고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환자 안전 그 사고 종류별로는 병원에서 제일 많은 게 낙상이에요. 그 다음엔 투약, 검사, 처치 시술, 진료재료 오염, 불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런 순서대로 환자 안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환자 안전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 환자 안전 사고 건수는 13,146건으로 그 이전 연도에 비해서 5.6% 감소는 했다고 하는데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 안전 사고는 더 7.9%가 증가를 했고 또 그 1,962건으로 14.9%가 이제 돼서 증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뭐 이렇게 기사에서 보시면 환자 안전 사고가 지난해 5년간 3.4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런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돼서 그 안전한 의료 환경 또 안전 시스템 그럼 충분한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논문에서도 보면 입원 환자의 3 내지 17%에서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이 중에 50%는 예방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 그 14%의 환자에게는 사망을 3%의 환자에게는 영구적 장애를 70%에는 일시적 장애를 초래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환자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환자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90세 이상 환자가 많다 보니 보호자도 7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가 또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기간 자체도 짧아서 굉장히 그런 환자 안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의 신입 간호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다지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 주제는 질량상과 환자안전 개론에서 환자안전 개념과 환자안전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환자안전 보고 체계, 환자안전 보고 사례, 그다음에 정확한 환자 확인, 환자안전 약품 관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환자 안전 낙상 예방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요건 한 2년 전에 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 고민을 하면서 뭐 영화도 집어넣어 보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그다음에 케이스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긴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한 8시간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2022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타임으로 하되 시간은 8시간 갖고 내용들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교육 자료는 규정 및 지침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침서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사례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진행할 때는 교육직 이해도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용어나 절차 등에 대한 구두로 질문해서 기본 개념 이해도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평가 항목은 환자 안전, 규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준 주요 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후에는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는 환자 확인 절차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수술 전 확인 절차, 고위험 약물 투여, 낙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온라인 교육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강조하고자 해서 저희가 3가지만 기억하자 이렇게 아예 캠페인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자 확인, 두 번째가 손위생, 세 번째가 파이브 라이즈, 요 3가지를 꼭 명심하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 간호사에게 필요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 역량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하신 분들께서 얘기한 것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전문 지식과 스킬, 근거 기반한 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굉장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비판적 사고, 그래서 안전 사고나 위험 요인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또 상황 문제 파악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또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신규 간호사 중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올 때 항상 환자한테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지 마음 먹고 와도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간접 체험이 굉장히 환자 안전 역량으로 중요한 것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높은 우리 간호사들이 훨씬 더 환자 안전을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임상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호 업무나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위험한 곳이라서 이런 역량들이 이제 커져야지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 이바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보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 종합의 1등급인데 그래도 저희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신규 간호사의 그런 교육 기간은 사실 길어야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진료과 다양한 환자들을 직접 보기에는 많은 힘듦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얘기할 때 멘붕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채워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간호사의 환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에서 일단 예비 간호사는 지식, 실기를 습득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의 원칙과 개념을 적용하고 수행해야 한다. 신입 간호사들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 안전 교육은 일일 8시간 이상 할애하기는 병원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교과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 안전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요. 또 우리 병원에 있는 관리자들은 학습하는 문화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간호 대학생이 환자 안전에 대한 수행 실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학교에서 교수님
중요하지만 임상에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임상 강사 이런 것도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 간호사로 성장할 그런 간호대학생에게 그 개념과 원칙을 사전에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임상에서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환자 안정 역량은 단일적, 일회성 이런 과정보다는 계속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환자 안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라든가 또 제한된 환경, 또 문제가 되는 의사소통 발생, 현장에서의 특성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현장과 같은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해서 아까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러실 때 현장과의 연계 관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하고 임상 현장과 정부가 전부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환자 안전 역량을 예비 간호사의 환자 안전 역량을 키우고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지금보다도 더 극대화해서 학교와 함께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석경 간호부원장님께서 이제 그 신입 직원들에 대한 환자 안전 교육 약 8시간 정도로 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변화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비 간호사들에게 이제 기대되는 환자 안전 역량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박지선 학생분이 이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지선 학생은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최근에도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에 있어서 국회 토론회 발제자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환자 안전의 교육을 논하는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비 의료인인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모두 귀에 새기면서 많은 배움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식견이지만 간호대학생으로서 예비 간호사 대상 환자 안전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2년 1학기에 저희 대학에서 2, 3, 4학년 대상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환자안전 교과목을 수강하였는데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목은 한 학기 동안 환자안전의 정의, 인적 요인, 환자안전 문화와 고신뢰 조직, 팀워크와 의사소통, 위해 사건 예방, 그리고 환자안전 질 향상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승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WHO 커리큘럼 가이드라인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자안전 교과목 소강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To err is human 이었는데요. 해당 강의를 통해서 인적 요인의 기이나 시스템적 접근, 즉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학생들에게 왜 환자안전 교육이 독자적으로 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자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환자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고 해당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이제 개인적 경험을 이렇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해당 과목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통합적 시각입니다. 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과목에서는 대개 질환에 대한 간호 중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 환자 안전 관리 전략이 분산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내내 환자 안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환자 안전 사고 예방 전략과 활동을 배운 것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병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QI 활동, 그리고 수술실에서의 사인아웃이나 인수인계, 이런 임상 실습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환자안전 교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한 학기 동안 잠시만요. 간단한 개념과 이론을 심플 케이스를 통해 배운 다음에 학기 말에 이제 실제 환자 안전 사건을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조정 중재 사례라든지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 주의 경보지,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별도의 환자 안전 개념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발표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던 학기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던 저희 조에서 기획했던 혈액투석 모니터링 질 향상 프로젝트인데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팀원들과 함께 실제 발생했던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목적을 수립하여 보았습니다. 이후 관련된 스테이크홀더스 그리고 실제 사건과 이상 사건의 플로우 차트를 비교하고 피쉬본과 5Whys 등을 활용해서 환자 안전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환자 안전 지표를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질 향상 핵심 지표나 모니터링 전담 TF를 새롭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토콜과 해당 TF팀의 업무 분담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실제 병원의 관련 모니터링 도입 사례를 통해서 기대 효과까지 예상해 보는 것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학기 동안 환자 안전에 대해서 배웠던 이론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환자 안전 질 향상의 중요성과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임상에서의 활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의 효과를 이제 주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환자 안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비 의료인이 가져야 하는 환자 안전 인식과 태도를 함양해서 환자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들은 환자 안전 교과목에서 이제 임상 위해 관리 전략을 학습하면서 환자 안전 역량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사고의 종류, 환자 안전 관리 활동의 방법, 그리고 환자 안전 지표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면서 환자 안전 지식 역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생들이 환자 안전 관리 교육을 받고 주관적 규범을 긍정적으로 형성할수록 환자 안전 관리 실천을 더 잘한다는 선행 연구로서 뒷받침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논의사항은 환자 안전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간호대학생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 횟수에 비례하여 환자 안전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제 발제자 분께서 소개해 주신 호주나 유럽에서의 결과와도 비슷한데요. 특히 환자 안전 지식 정답률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비교해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의 정답률이 높은 것은 이제 투약 관련 5Rights, 환자 확인, 그리고 손위생, 의료 폐기물 분리수거 등과 같은 항목인 반면에 지식 정답률이 낮은 것은 정확한 수술과 시술을 위한 절차, 환자 확인 정보와 같은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 안전 관련 지식은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점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환자 안전 교육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예비 의료인 대상 환자 안전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서 환자 안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상 실습과 환자 안전 교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수업 시간에는 앞서 팀 프로젝트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팀 베이스드 이론 수업을 하고 파이널 팀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예비 간호사뿐만 아니라 예비
보건의료인 간 교육도 활성화된다면 임성에서 다학제 팀원으로 구성될 환자안전 활동에 학생들이 더 빠르게 적응하고 보다 긍정적인 환자안전 문화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으로서 환자안전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과 그에 대한 느낌을 토대로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환자안전 교육의 정착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박지선 학생은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수강했던 환자안전 교과목이 선택으로 진행이 됐고, 또한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한꺼번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 질량상과 환자 안전의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보는 그런 팀 활동에 대해서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전 기준개발위원장을 역임하신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안혜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혜정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으신데요. 현재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그런 보직을 역임하셨고, 특히 이제 간호교육평가원 그리고 기준개발위원, 평가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혜정입니다. 매우 스마트한 학생 뒤에 발표를 하려니 제 토론 상당히 지금 좀 떨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늦게 와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발제해 주신 이성은 교수님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4주기 평가 인증 기준을 우리가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고, 우선 먼저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지금 제목을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교육 발전 방향이라는 우리 토론 주제가 좋아서 그냥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간호 교육의 큰 틀과 토대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한간호협회에 지금 진행해 주시는 그런 지역 환자 안전센터라든지 또 중앙환자 안전센터 쪽에 매우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4주기 기준을 개발을 하고 이걸 이제 저희들이 각 대학에 다 여기 보시면 간호사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 성과라 해서 8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예비 간호사 즉 졸업생들이 마칠 때 학습 성과로서 이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한 8가지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대학들은 지금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이 8가지를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교육에 녹아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 이걸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장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PO 프로그램 아웃컴 5번째와 8번째가 이번 4주기에 3주기와 비교했을 때 신설된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간호 교육을 다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저희들은 할 때 환자를 빼고 좀 더 브로드하게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적용한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든 교육계에 이게 이제 녹아서 평가를 받게 되는 프로그램 아웃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 활용한다까지 저희들이 이제 신설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고 교육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이와 같은 그 피오의 개정 방향을 잠깐 보시면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좀 더 주기가 감에 따라서 이 역량을 좀 더 이제 키우기 위한 어떤 부분도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그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서 역량 기반 교육을 이제 도입하고자 이와 같이 이제 역량이 연계되면서 제시가 되었고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저희들은 이제 보건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이제 정대됨에 따라서 각종 여러 가지 역량들을 녹여낸 피오가 앞에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PO5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실제 지금 현재 보건하려 지금 이제 뭐 WHO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충분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 PO를 이제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거는 첫 번째 PO고요. 이제 저희들이 쭉 하면서 제가 이거는 빼질 못해서 같이 넣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안전과 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역량이 들어있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참여한다.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한 간호를 수행한다. 간호 수행의 질 향상 원칙을 적용한다를 역량으로 두고 저희들은 이제 PO로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적용한다를 학교에 이제 제시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나의 아웃컴 달성도를 지금 하나의 한 팩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몇 가지 이제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언을 쭉 한번 적어봤는데, 예,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그 상당히 각 대학에서 빠르게 교과목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 실습에 이걸 녹여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조금 약간 아직 이제 지방에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는 스탠더드 미니멈으로 모든 대학이 어느 정도 예비 간호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PO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사실 조금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인식을 개선하고 방향을 도모하고자 이런 이제 토론회를 열었고 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간호대학 차원에서 각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에서는 현재 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이제 4주기 표에 대한 그런 그 아직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충분히 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평가를 하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저희들은 이제 좀 더 다각도로 표 안에 들어가야 될 평가 체계 그 평가 도구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좀 전에 이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그런 그 나중에 나왔을 때 예비 간호사들을 위한 그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교육 과정 개발이 또는 개편이 좀 더 이제 시급하고 당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PO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학교들이 대학들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완성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있는 대학들에서는 이런 걸 제시하고 또 우리 그 학생 이런 그 강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이제 크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 간호 이제 그 계에서도 임상에서도 이런 그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하였지만 어쩌면 저희들이 이제 간호대학생의 그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여기에 그 교육 범위라든지 현장 그 실무 교육의 편차가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제 임상의 실습을 보내면서 또는 교육을 하면서 이 그 피오와의 그 좀 편차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간의 편차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좁혀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이게 좋은 시간이고 저로서는 정말 앞으로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은 아주 좋은 그 토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이제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준화된 환자 안전 관련 컨텐츠나 또는 여러 가지 보급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정책 수립에 대한 많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그런 여러 지역 대학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대학은 아주 잘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 저희들은 어쨌든 모든 전국의 예비 간호사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또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좀 제시가 되어져야 되고, 교수자나 이런 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미리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학제 간으로 이제 전문직 간의 직역 간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실습이라든지 이런 데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에 녹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만 임상에 가서 예비 간호사들이 정말 또 좀 더 아까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면 임상에서의 그런 수고도 좀 더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 간호사들이 고루 균등하게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또 에러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간호계가 간호 교육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차원별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여러 기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혜정 교수님께서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이제 현재 간호사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에서 신설된 항목에서의 안전과 질량상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학교들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우려하시기로는 좀 더 어떤 표준화된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님이십니다. 박선혜 기자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전달된 양력으로는 간호사 출신 기자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이번 토론회 패널로 짧은 간호사 경력이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약간 이런 토론회 자리에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되게 이런 간호 과정이 굉장히 참 잘 발전하고 있구나를 또 새삼 느끼고 있고요. 그냥 더불어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지금도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자꾸만 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간호사였지만 일반 대중이자 기자 시선으로 이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관심, 어떤 환자 안전에 대해서 예비 의료인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소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음을 좀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발표할 줄 알았으면 슬라이드를 2개만 만들진 않았을 텐데 슬라이드가 좀 다소 짧아서 말이 많은 점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대중이나 환자 단체한테 환자 안전 사고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투약 오류, 낙상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뭐 환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을 잘못 넣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사이드 레일이 잘 올라가져 있는지, 환자가 낙상할 이유는 없는지, 뭐 위험한 부분들이 없는지, 감염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자기 환자한테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환자 안전 사고는 좀 두루뭉술하다, 낙상, 그냥 뭐 약을 잘못 놨을 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겪어봐야 이게 환자 안전 사고구나,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구나를 이제 그때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 의료인과 어쨌든 지금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 환자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결국은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 안전 사고가 뭘까요?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환자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의료진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환자가 못 알아들으면 사실 그게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항상 24시간 환자 안전 사고를 배웠다고 해서 환자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결국 그거는 교육 과정으로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환자 단체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대처를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언론에서 보듯이 환자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뒤늦게 알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단체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무엇보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 줘야 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환자나 의료진 안전 사고를 어디까지 볼지는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예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씩 배워온 교과목들 안에 이미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인식들은 다 있습니다. 투약, 뭐 환자 확인하는 거, 뭐 낙상 조심하는 거, 이거는 기본 과목에서도 저희가 다 배우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의료인도 실습에 나가면 환자 눈앞에는 다 의료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걸 배워야 되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9년에 나온 한 실제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환자가 직접 그러니까 환자 안전 사고를 경험했을 때 대처가 빠르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만큼 얼마나 이게 교육하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환자 안전 사고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되는 건 환자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의료인을 교육하는 이유는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그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는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깨닫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만약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사고 교육을 한다면 이론 위주보다는 실습 위주로, 그리고 환자와 소통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리고 그런 오류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의 교육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IT 기술이 좀 발전하면, 이거 좀 번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처음 실습 나갔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EMR을 쓰는 거하고 의료기기를 직접 다뤄서 직접 입력하고, 근데 사실 지금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간호사들도 환자 안전 사고는 이것으로 비롯해 새롭게 발생하는 것들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T 기술에 있어서도 간호사가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된다. 그거를 예비 의료인 때부터 EMR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적 편차나 학생들 간에, 대학들 간에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대학가에서도 아니면 센터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학생들이 또 교과목이다, 또 국시 과정에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론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실습 위주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유도리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의 관점에서 현재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 예비
의료인도 환자 눈에는 의료인이다라는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관련해서 이제 그 이론보다는 실습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정 토론을 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지정 토론을 마치고 이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서는 이제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의견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석경 선생님께서 조금 뭐 더 토론하실 내용 발표하신 거 이외에도 하실 말씀 조금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자님들과 이제 또 이렇게 패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이제 간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하고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놀라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실습 나온 우리 그 여러 학교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교는 그냥 기본 간호학에는 감염을, 그다음에 그 간호 관리에는 그 이런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고서 진행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그냥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고, 여러 것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된 게 필요하고요. 저희 그 기관과 또 이제 임상 현장에 있는 기관과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교육들을 함께 진행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뒤에 우리가 임상에서 정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임상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조금 더 그 간호 학생들, 이제 예비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환자가 안전하면 되는 건가?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환자 안전이 정확히 뭐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실습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연구 게시판을 더 주의 깊게 본다든지, 아니면 약품 중심실에서 고위험 약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감염 예방실에서는 어떻게 감염 프로세스를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끼리 환자안전법을 주제로 이제 그냥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환자안전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다 그냥 환자가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말하는 건 맞지만 뭔가 더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사고의 종류에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환자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어떻게 보고해서 이걸 어떻게 추후에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학생부터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안혜정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간호대학의 그 학습 성과로 제시한 안전과 질 향상 이제 원리 그 적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고려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주제는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학성과를 개발할 때는 좀 포괄적으로 이제 그 간호사 학생들 뭐 찔림 사고라는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좀 더 이제 큰 차원에서의 이제 그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학교에서는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마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커스는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시나리오 안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더 녹여서 하는 그런 그 교사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이제 팁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 안전은 무척 중요하지만 또 실습 나가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은 PO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교수 전략, 교수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이라든지 뭐 여러 그 학습 전략들이 좀 더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라든지 인식 개선은 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원장님께서도 지역 간의 편차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제 계도나 정말 이제 교과목 이외에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학생들이 그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마련해 준다면 가이드를 해준다면 전반적으로 교육이 훨씬 더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혜 기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 대중이 생각하는 또 환자 안전 사고 하면서 이제 예비 의료인인 간호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도 실무 현장에서는 실습 중이지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 의료인도 이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약간 간호사와 간호사 사이, 간호사와 타 직역 보건 의료인과의 그 사이에서 오는 그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약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환자분들은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실습에 다 아우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간호사들이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이만큼 배워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노력하는 언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대학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환자 안전이라는 전공 선택 과목을 지금 5년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과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을 하나를 개발하는 게 하나만 개발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커리큘럼을 점검을 다시 해서 사실 수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과목들과 관련된 실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안전에서 되게 중요한 뭐 S바나 이런 것들을 또 실습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전체 어떤 환자 안전의 어떤 부분이 어떤 교과목에서 어떤 실습에서 스며들여서 가르쳐야 되는지를 전체 교과 과정을 다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학교 차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게 어디에 통합이 되던 아니면 독립 교과가 되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학 안에서의 교수님들 와의 의사소통도 필요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저의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그냥 다 녹여져 있는 그냥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 아닌가라는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럼 기존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해서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제가 생각에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이번 이제 2023학년 1학기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지만 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제가 이제 IP 관련해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IP 준비하면서 커리큘럼을 이제 일정을 의과대학이랑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간호대도 간호대만의 일정이 있고 의과대학도 의과대학만의 일정이 있는데 그 겹치는 그런 시간을 적절하게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회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직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직종 하는데도 힘든데 이제 만약에 약대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더 이제 교수자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자들도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사실 기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표준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학생들이 다 배우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각 대학이 가지는 특성이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현재 있는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딱 맞춰라 이렇게 하면 아마 네.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단숨에 뭔가를 바꾸려 하면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합의해 가면서 준비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WHO의 GPSAP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또 아까 그 GPSAP에도 있었듯이 그 보건의료인의 안전까지도 저희가 계획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로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교육을 조금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에서 이제 도출되는 문제들이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는 다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모듈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아까 기자님은 이제 국시 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지역 쪽에 이제 교육을 조금 가보면 환자안전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교수님들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그런 것들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을 좀 달라 교육 커리큘럼을 달라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다 해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하고 또 표준화하는 작업들은 어느 정도 좀 정제된 기관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평가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도 이제 한국 그 보건 의료인 그 국가 시험원에다가 문제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이제 연구로 좀 제안을 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빠르게는 2차 종합계획 안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뭐 국시에 출제가 된다든지 그게 예비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 의료인들의 국가고시와도 연계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센터에서도 이런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예비 간호사를 위한 환자 안전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간호 그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 성과라는 것들에 있어서 안전과 질을 이렇게 포함한 것들이 어떤 구조적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간호대학은 모든 교과목이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고 있었고 또 사실 국시에서도 환자 안전 파트가 있는데 문항의 배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도 또 국시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간호대학에서도 저희도 이제 굉장히 그 꽉 차 있는 커리큘럼이고 또 새로운 그 학생들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계속 대학에서는 몇 년마다 교육 개편을 하거든요. 그게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에 있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교과목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교수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아니라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교과목 내 어떤 그런 매핑 같은 걸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다른 나라 특히 WHO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컨텐츠 중심으로 어느 교과목에 그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승은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정의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이제 불필요한 위해가 그런 위험이 없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조직화된 활동의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는 발생했을 때 그런 위해 역량까지 줄이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예비 보건 의료인부터 학습해야 될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 대해서 오늘의 토론회가 많은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가 자장으로 맡은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기자님이 얘기하시면서 듣는 건데 예비 보건의료인들한테 환자 안전 교육이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 이거 꼰대 생각이 아닐까? 네.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예비 보건의료인인데 물론 지금 발표를 해주신 또 토론해 주신 분은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갖고 계셔서 아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거 싫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럼 어떻게 인식시키고 의료기관이 동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가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그럼 학생들이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만들면 제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했을 뿐인데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수동과 피동과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만 최소한 이 과제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중앙환자센터는 예비 보건의료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귀가하시는 길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